화장지가 없다고 상상해보세요. 편의점도 약국도 대체품을 구할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는 상황 말이에요. 발을 내디딜 때마다 오물이 신발을 적시는 거리, 숨조차 쉬기 힘든 악취가 도시 전체를 뒤덮고 볼일을 보려면 낯선 사람과 어깨를 나란히 맞대야 하는 공동 변소. 그 안에는 수백 명이 돌려 쓴 배설물 묻은 막대기가 항아리에 덩그러니 꽂혀 있었죠. 이게 중세 유럽 사람들의 아주 평범한 하루였거든요. 지금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뽑아 쓰는 화장지 한 칸, 그 뒤에 얼마나 끔찍한 역사가 숨어 있는지 오늘 제대로 파헤쳐 드릴게요. 중국에서는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종이로 뒤처리를 해왔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당나라 시대 기록에도 버젓이 등장할 만큼 꽤 오래된 문화였는데 그 기술이 서유럽까지 전해지는 데는 상상 이상으로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던 그 기나긴 공백기 동안 유럽인들은 정말 손에 잡히는 건 뭐든 끌어다 썼어요. 낡아서 옷으로는 더 이상 못 쓰게 된 천조각, 헛간 구석에 오랫동안 방치된 건초 뭉치, 나무에서 막 뜯어낸 넓은 나뭇잎, 심지어 바위 틈에서 긁어낸 이끼까지 총동원됐죠.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유럽 어느 마을에서든 아침마다 사람들이 이것저것 끌어모으며 볼일을 보는 풍경이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거든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황당하게 들리겠지만 당시 사람들에겐 그게 정말 최선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대체품들이 겉보기와 달리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했다는 겁니다. 낡은 천은 제대로 세탁된 적이 거의 없었고 이전 사람이 쓰던 세균이 그대로 살아남아 있었어요. 건초는 마른 철수샘이나 다름없었죠. 예민해진 피부를 그걸로 문지르면 상처가 안 생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끼도 겉으론 부드러워 보이지만 항상 습기를 잔뜩 머금고 있어서 세균이 번식하기엔 더없이 최적의 환경이었거든요. 30대 청년 한스가 매일 새벽 헛간으로 향해 꽁꽁 굳어버린 건초 뭉치를 집어드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에게는 애초에 다른 선택지 자체가 없었어요. 그저 이를 악물고 그 처절한 아침 루틴을 묵묵히 반복하는 것뿐이었죠. 유럽인들이 마침내 부드러운 종이를 손에 쥐기까지 정말이지 기나긴 고통의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이끼가 부드러워 보인다고 해서 안심하고 집어들었다간 큰일 나는 거. 중세 사람들은 매번 혹독하게 배워야 했습니다. 겉으론 그럴싸해 보이는 자연의 재료들이 실제로는 사람 몸을 얼마나 조용히 망가뜨렸는지 당시 기록을 보면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거든요. 우선 낡은 천조각부터 얘기해 볼게요. 이게 깨끗하게 세탁된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앞서 누군가 쓰던 세균이 그대로 천에 남아 있었고 그걸 다음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집어들었죠. 감염이 퍼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것도 가장 예민한 신체 부위에서요. 건초는 또 어떻고요? 마른 건초는 질감이 사포에 가까웠어요. 배변 후 예민해진 피부를 그걸로 힘껏 문지르면 찰과상이 생기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였죠. 상처가 나면 또 세균이 파고들고 그렇게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이끼는 어떠냐고요? 보기엔 촉촉하고 부드러워 보이지만 그 촉촉함 자체가 문제였어요. 습기를 잔뜩 머금은 이끼는 세균이 폭발적으로 번식하기에 딱 좋은 환경이거든요. 쓰면 쓸수록 피부 트러블이 심해지고 염증이 생겨도 당시엔 마땅한 치료법조차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나마 나아 보이는 선택지들이었지만 실제로는 매일 아침 보이지 않는 위험을 온몸으로 감당하는 일이었던 거죠. 중세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달리 방법이 없어서 계속 썼고 몸이 망가지는 걸 그냥 숙명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나뭇잎을 잘못 골랐다간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훨씬 더 끔찍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잎이 넓고 부드러워 보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뭇잎을 집어드는 건 중세에서는 정말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식물에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구별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손에 잡히는 것 중에 제일 부드러워 보이는 걸 골랐고 그 선택이 때로는 걷지도 못할 만큼 끔찍한 결과로 돌아왔죠. 독성 식물의 잎이 피부에 닿는 순간 느낌은 화상과 거의 같았다고 해요. 타들어가는 듯한 극심한 자결감이 퍼지면서 그 자리가 벌겋게 부어오르고 진물이 흘렀습니다. 하필이면 신체에서 가장 예민한 부위에 그 고통이 집중됐으니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실제로 당시 기록을 보면 나뭇잎을 잘못 골랐다가 며칠씩 앓아누운 사례가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어느 마을에서는 한 농부가 잘못된 잎을 쓴 뒤 상처가 심해져 일주일 넘게 밭에도 못 나갔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가뜩이나 먹고 살기 빠듯한 상황에서 일손까지 놓게 되니 단순한 부상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태로 번진 거죠. 현대인 눈에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처럼 보이겠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이건 화장실에 갈 때마다 마주해야 하는 진짜 공포였습니다. 어떤 잎을 골라야 안전한지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고 배우는 방법은 오직 직접 겪어보는 것뿐이었으니까요. 근데 이 고통의 무게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건 아니었어요. 계급이 철저하게 나뉘어 있던 중세 사회에서 왕족과 귀족들은 전혀 다른 세계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볼일을 보고 있었거든요. 농부들이 독성잎에 타들어가는 동안
귀족들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쪽에서는 화장실 뒤처리조차 계급을 드러내는 수단이었거든요. 왕족과 귀족들이 선택한 재료는 리넨이었어요. 고급 여름 셔츠나 최상급 침구류에 쓰이는 바로 그 최고급 천연 소재 말이에요. 평민들은 평생 한번 만져보기도 힘든 그 리넨을 귀족들은 뒤처리에 아무렇지 않게 썼습니다. 그것도 한번 쓰고 바로 버렸어요. 세탁할 필요조차 못 느낀 거죠. 이게 단순한 낭비가 아니었어요. 세탁을 포기할 만큼 부유하다는 걸 온몸으로 과시하는 행위였던 겁니다. 이탈리아 귀족들은 한술 더 떴어요. 장인이 특별 제작한 나무 상자 안에 장미수를 흠뻑 적신 비단을 곱게 접어 보관했거든요. 볼일을 볼 때마다 은은한 장미향이 퍼지는 비단으로 뒤처리를 했으니 지금 기준으로 봐도 꽤 사치스럽죠. 더 황당한 건 귀족들이 연회에 모여서 서로의 뒤처리용 천이 얼마나 고급스러운지 슬쩍 비교했다는 거예요. 대화 소재가 딱히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게 자랑거리였던 걸까요? 어쨌든 대변 행위마저 계급 경쟁의 무대가 됐던 셈이죠. 같은 시대, 같은 나라 안에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른 두 세계가 공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귀족도 아니고 도시 사람도 아닌 가난한 농부들의 현실은 과연 어땠을까요? 향기로운 비단을 쓰던 귀족들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가난한 농부들에게 뒤처리는 매일 살을 내는 고통을 묵묵히 견뎌내는 일이었습니다. 선택지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손에 잡히는 게 전부였고 그마저도 없으면 없는 대로 버텨야 했죠. 혹독한 겨울이 오면 상황은 더 처참해졌어요. 헛간에 쌓아둔 건초는 꽁꽁 얼어붙어 돌덩이처럼 딱딱해져 있었거든요. 그걸 울며 겨자먹기로 집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심지어 가축들이 먹다 남긴 질긴 마른 풀 찌꺼기를 간신히 긁어모아 쓰는 경우도 허다했어요. 북쪽 지방으로 가면 상황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거친 비늘이 그대로 붙어있는 말린 생선 껍질을 사포처럼 피해 문질러 뒤처리를 했거든요.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죠. 근데 당시 일부 농부들의 실제 일상이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끔찍한 마찰에 피부는 점점 망가졌고 항문 감염과 만성 염증이 뒤따랐어요. 지금이라면 약국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만 당시엔 치료는커녕 원인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아픈 채로 다음 날도 똑같이 밭에 나가야 했죠. 귀족들이 연회에서 비단의 품질을 비교하던 그 시간에 농부들은 얼어붙은 건초를 손에 쥐고 이를 악물고 있었던 겁니다. 이 처참한 격차는 농촌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도시라고 해서 딱히 나을 것도 없었거든요. 도시라고 하면 뭔가 더 문명화된 느낌이 들죠. 근데 중세 도시의 위생 상태는 농촌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굉장히 기괴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인구가 빽빽하게 밀집된 도시일수록 오히려 더 충격적인 풍경이 펼쳐졌거든요. 도시 곳곳에는 공동 변소가 설치돼 있었어요.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길게 이어진 벤치형 나무 판자에 구멍만 듬성듬성 뚫어놓은 형태였습니다. 칸막이요? 처음부터 아예 없었어요.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장치 같은 건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볼일을 보러 들어가면 전혀 모르는 사람과 어깨를 나란히 맞대고 나란히 앉아야 했습니다. 옆 사람이랑 눈이 마주치면요? 그냥 날씨 얘기를 했어요. 진짜로요. 당시 발행된 예절 지침서에는 공동 변소에서 이웃과 가볍게 대화를 나누는 걸 훌륭한 사교 매너로 권장하기까지 했거든요. 볼일 보면서 인맥을 쌓는 시대였던 겁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풍경이죠. 프라이버시가 완성된 공간에서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일상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칸막이가 없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공용 도구가 훨씬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품고 있었거든요. 볼일을 마치고 나면 뒤처리를 해야 하는데 공동 변소 안에는 딱 하나의 도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실 구석 항아리에 꽂혀있는 나무 막대기, 바로 테르소리움이었어요. 막대기 끝에는 해면 얇은 천조각이 감겨 있었고 이걸 꺼내서 뒤처리를 하는 거였죠. 여기까지 들으면 그냥 공용 도구구나 싶을 수 있는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이 막대기를 수백 명이 아무런 여과 없이 돌려 썼거든요. 앞사람이 배설물을 닦아낸 막대기를 식초물이나 소금물이 담긴 항아리에 잠깐 담갔다가 뒷사람이 꺼내서 바로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중세 사람들은 식초가 완벽하게 살균을 해준다고 굳게 믿었어요. 근데 실제로는요, 역겨운 악취를 잠깐 덮어주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세균은 그대로 살아남아 있었죠. 소독 효과가 사실상 전무한 막대기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장내 세균과 전염병균이 화장실을 오가는 모든 이용자들 사이에서 무방비 상태로 퍼져나갔어요. 지금으로 치면 공중 화장실 한가운데 감염병 확산 장치를 버젓이 설치해둔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게 위험하다는 걸 몰랐어요.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세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무지가 얼마 지나지 않아 끔찍한 결과로 터져나왔습니다.
테르소리움이 단순한 불쾌함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목숨을 앗아가는 도구라는 걸 사람들은 어느 여관에서 벌어진 사건을 통해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전염병을 앓고 있던 여행자 한 명이 그 여관의 공동 변소를 사용했어요. 그는 아픈 몸을 이끌고 테르소리움을 집어들었고 뒤처리를 마친 막대기는 다시 항아리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식초물에 잠깐 담갔다 뺀 그 막대기에 전염병균이 그대로 살아남은 채로요. 다음 날 아침이 됐습니다. 여관 투숙객들이 하나둘 변소를 찾았고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오염된 막대기를 집어들었어요. 그날 저녁부터 여관 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투숙객 절반 이상이 고열과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거든요. 처음엔 음식 탓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픈 사람들의 공통점을 추적해보니 전부 그 공동 변소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여관은 폐쇄 조치됐고 사람들은 비로소 공용 막대기가 병을 옮긴다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깨달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테르소리움 외에 대안이 없었거든요. 원인을 알면서도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계속 그 막대기를 집어들어야 했어요. 선택지가 없다는 건 때로 이렇게 잔인합니다. 알면서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 그게 중세 사람들의 현실이었으니까요. 이런 비극이 공동 변소 안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었어요.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들조차 배설물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던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1184년 독일 에르푸르트 황제 하인리히 6세가 60명이 넘는 고위 귀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장소는 목조 건물 2층의 회의실이었고 의제는 제국의 중요한 국정 현안이었어요. 당대 최고 권력자들이 한 공간에 모인 역사적인 자리였죠. 근데 그 회의실 나무 바닥 바로 아래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단 한 번도 비운 적이 없어서 오물이 천장 가까이 차오른 거대한 변소 구덩이였어요. 회의가 한창 진행되던 그 순간 낡은 나무 바닥이 수십 명의 무게를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천둥 같은 굉음과 함께 바닥이 무너져 내렸고 2층에 이어 1층까지 연쇄적으로 붕괴했어요. 제국의 귀족들이 수년치 배설물이 가득 고인 구덩이 속으로 한꺼번에 추락한 겁니다. 황제의 부름을 받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던 그들이 말 그대로 똥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추락한 귀족들 중 상당수는 무너진 잔해에 깔려 즉사했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오물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비참하게 질식해 숨을 거뒀습니다. 창가에 앉아있던 덕분에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황제와 대주교는 구조대가 올 때까지 철제 난간에 매달려 극도의 공포와 악취를 온몸으로 견뎌야 했어요. 권력도 지위도 그 어떤 것도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중세의 위생 문제는 가난한 농부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죠. 제국의 권력자들조차 배설물 앞에서는 철저히 무너졌으니까요. 권력자들이 똥구덩이에 빠지는 동안 평범한 사람들의 화장실 순환사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술에 잔뜩 취한 농부 한 명이 급하게 볼 일이 마려웠어요. 집까지 뛰어갈 시간이 없었던 그는 근처 영주저택으로 무작정 뛰어들어갔습니다. 어두운 저택 안을 더듬거리다 손에 잡힌 부드러운 천으로 뒤처리를 마쳤어요. 다음 날 아침 영주가 그 천을 발견했을 때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농부가 사용한 천이 영주 가문의 문장이 화려하게 수놓인 수건이었거든요. 단순 무단 침입으로 끝날 수 있었던 일이 가문 모욕죄로 격상됐습니다. 농부는 공개적으로 가혹한 매질을 당했고 무려 1년 동안 영주 저택의 더러운 변소를 전담 청소하는 굴욕적인 형벌을 받았어요. 화장실 하나 때문에 1년을 통째로 잃은 거죠. 한편 세속과 완전히 단절된 수도원이라고 해서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는 않았습니다. 엄격한 규율로 유명한 어느 수도원에서 수도승들이 뒤처리에 쓰던 이끼와 건초다발을 대충 헹궈 반복 재사용하는 관행이 퍼져 있었거든요. 결국 수도원 전체가 집단으로 회충에 감염돼 쓰러지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기도 시간에 수도승들이 줄줄이 쓰러지자 원장은 즉각 모든 다발을 마당에 쌓아 불태우고 재사용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신앙으로 모든 걸 버텨내던 수도원도 위생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던 거예요. 멀지 않은 과거 1970에서 80년대 한국에서도 화장지가 귀에서 뻣뻣한 신문지를 손으로 한참 비벼 부드럽게 만든 뒤에야 쓸 수 있었습니다. 시대도 장소도 달랐지만 더 나은 위생을 얻으려는 인류의 몸부림은 어느 역사에서나 똑같았죠. 우리가 지금 아무렇지 않게 뽑아 쓰는 화장지 한 칸은 수백 년간 이어져 온 고통과 희생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매일 누리는 깨끗한 화장실과 아무도 쓰지 않은 새 휴지, 그게 얼마나 위대한 문명의 산물인지 오늘 하루만큼은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